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경제는 특히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메르스가 확산될수록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소비와 문화, 여가 활동 이런 게 크게 위축됐다는 정부의 집계 결과도 나왔습니다. 백화점 매출액은 한 달 전보다 4분의 1이 줄었고 영화 관람객, 놀이공원 입장객 수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안 놀고 안 먹고 안 보고 안 만나고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게 이게 수치로도 입증이 된 건데요. 내수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또 한 번 내렸고 정부는 서랍 속에 넣어뒀던 추경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정책들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길게 보면 굳게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열쇠는 그건 아마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마음껏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 이런 걸 키워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에 IT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군요. 미국 자동차 시장에 그래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데 자동차와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걱정이라는 기사들 요즘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정작 시장에 가서 물건 좀 사려고 하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 놀랄 때가 여전히 많습니다. 물가지수하고 체감지수는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오늘 수능 경제 시간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퀴즈도 풀고 5만 원권 주유상품권 받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물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6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과 함께합니다. 네, 트렌드 리포트 오늘은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시선이 디트로이트에서 실리콘밸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에 자동차 회사들 많은데 이제 서울의 테헤란로나 구로동의 IT밸리 쪽으로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옮겨간다 이런 얘기랑 비슷할 텐데 요즘 미국 자동차 산업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문스타트업 연구소 문영진 소장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는 대개 이제 IT 기업들 몰려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서 네. 이제 대형 인터넷 기업도 생기고 뭐 그럴 텐데 자동차 업체들도 이젠 실리콘밸리의 털을 잡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네, 자동차 업계의 실리콘밸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실리콘밸리라는 게 샌프란시스코의 아래쪽으로 해서 작은 도시 몇 개들을 합쳐서 부르는데요. 네. 애플이나 구글 또 다른 많은 IT 업체들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IT 업체들의 자동차 관련 영향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종전에는 뭐 IT 업체들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게 카스테레오, 네. 뭐 라디오 잘 들리게 해주는 거, 내지는 운전할 때 등이 따뜻하게 열선 그런 건가요? 뭔가 전기가 좀 들어간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뒷자리에 안마기 뭐 좋거든요. 예. 근데 뭐 어떤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IT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수준이라면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도 짓고 하는 정도면 뭔가 중대한 변화가 자동차 자체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한 예로요.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자동 주율 자동차.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이 되는 그런 자동차를 첫 번째 예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엔진과 그 달리는 그런 동향, 그 구동력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면 저절로 운전하는 차만 해도 두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자동차에 라디오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자제품의 큰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얘기가 됩니다. 자동차의 두뇌 자체가 좀 바뀐다. 그렇죠. 혼자 운전해야 되니까 자동차가. 예. 그래서 아마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도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애플이 그런 얘기들 많이 했던 건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도 상관이 있는데 애플이 아파서 그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스티브 잡스가. 예. 예.
내가 힘이 조금만 더 있다면 애플 차를 몰고 디트로이트까지 가고 싶다.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예. 최근에 팀 쿡도 애플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도 애플 차가 아닐까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네. 결국은 실리콘밸리에서 뭘 만들고 싶어 하는 걸 텐데 네. 아까 잠깐 무인 자동차라면 뭔가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일 것이다. 그런 정도의 설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로 자동차가 무인으로 혼자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무인 자동차 혹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전에 세미로, 그러니까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동차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드만 해도 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운전자가 상당 부분 덜 운전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도 되는 차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좀 주차 같은 거 어려우면 이거 딱 버튼 누르면 알아서 그런 기능이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할 때도 조금 덜 힘을 써도 되는 건데 혼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자동차의 그 운전을 할 때 앞에 이제 속도 제한 이런 것들이 숫자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차에 적용을 시켜서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차가 그 속도 그 사인을 보고 속도를 저절로 줄이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속도 감시 카메라가 나오면 네. 되게 지금까지는 삐삐삐 올려주는 거가 최대였는데 네. 알아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동차가 네. 자기가 스스로 운전하기 이전에 예. 사람들이 조금 덜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있겠네요. 네. 딱 타자마자 95.9MHz 라디오가 바로 나온다든가. 그렇죠. 선호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바로 나온다든가. 예, 예. 제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또 어떤 시도들이에요? 예를 들면 IT와 자동차가 결합한다는 건? 최근에 벤츠에서 굉장히 고가용 차종을 내놨는데 거기에는 들어갈 때 이제 키도 있겠지만 네.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마사지, 아까 안마 얘기했는데 예. 그것도 핸드폰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기조향 장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차 값이 약 9만 불, 9천만 원,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중이 약 2,300만 원. 그러니까 소형차 하나 값이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들끼리 뭔가 컴퓨터가 제어를 자기들끼리 하게 되면 네. 서로 통신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회전 하려고 하면 저쪽 차한테 알아서 좀 신호를 보낸다든가. 지금까지는 운전자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고 쟤 깜빡이 넣었어 이런 기능이 네. 각자 차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주행이 가능해지면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들끼리도 서로 얘기하는 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커넥티비티, 연결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동차들끼리도 연결이 강화가 되면 사고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연결은 우리가 휴대폰 쓰는 LTE망 네. 혹은 차세대 5G 네트워크라고 하는 통신망을 쓰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 말은 나도 휴대폰을 하나씩 들고 다니지만 네. 내 차한테도 휴대폰 하나 사줘야 된다는 뜻이네요. 차가 차끼리 통신하려면 또 별도로 유심칩도 있어야 되고 또 네트워크도 또 사용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전문가들 중에 하나는 지금 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듯이 자동차를 쓰는 사람은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스마트폰에 자동차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차와도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데이터의 사용이나 통신업계의 힘이 또 강해질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은 네. 막연한 미래에 기술이 발전되면 이런 세상이 올 거야 이런 정도예요? 아니면 당장 내년 내후년만 해도 나타날 수 있어 이런 상황입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장 올해 내년 이런 건 아닌데 2020년까지로 타이밍을 얘기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예. 2020년이라고 해봐야 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시점이 되면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큰 변화는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 큰 변화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꽤 큰 변화가 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단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폴더폰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처음엔 이게 뭐야 그랬는데 이게 세상을 많이 바꿨거든요. 지금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는 사람 보면은 뭐 7명 중에 4명, 5명은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많이 바꿨던 것처럼 구글이나 애플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다른 개념의 자동차를 내놓게 되면 많이 달라질 거라고 것이다. 봅니다. 그게 뭔지는 지금부터 또 고민해야 된다. 고민하는데 상당 부분 스스로 운전하는 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네. 그것과 더불어서 스스로 관리하는 차. 예를 들면 그 자동차의 뇌에 해당하는 컴퓨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차가 주행을 하다가 기름이 200km밖에 뭐 100km밖에 못 갈 것 같으면 예. 50km 되는 지점에 주유소에 저절로 가도록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해서 가서 기름을 넣기도 하고요. 네. 가다가 뭐 내일은 오일을 갈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주행을 하다가 그 정비소에 가서 오일도 가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는 지금 꿈 같은 얘기인데 가능은 하겠습니다. 주변에 주유소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다가 예. 기름 남은 걸 생각하면 딱 그 주유소에 모셔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왜 안 움직이나 보면 이제 여기서 기름 넣지 않으면 너 중간에서 분명히 도로에서 기름 떨어진다. 그렇죠. 이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구글만 해도 지금 50만 그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네바다라든지 허용되는 지역에서 예. 50만 킬로 이상을 주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저 트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인 주행을 요즘 한다면서요? 미국의 네바다라는 특별하게 허락을 해준 주가 있는데 네. 거기서는 지금 벤츠에서 그 트럭에다가 무인 주행하는 걸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허락을 트럭 받아서. 있긴 있긴 있는데 뒤에서 자고 있어요? 보통 태블릿 PC 가지고 딴짓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차의 앞에 그 헤드라이트 밑에다가 네. 운전사가 운전을 하면은 그 밑에 등이 저 하얀색으로 되고 예. 그다음에 운전사가 자동 모드로 해놓고 자기가 뭐 책을 보든지 딴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얘는 네. 좀 혼자 가고 있는 거다. 네, 밖에 있는 사람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지 차가 운전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미국의 고속도로는 특히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뭐 10시간 내내 달려야 되는 도로로만 달려야 되고 설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것만 잘 보고 달리면 되는 거니 뭐 기계가 하면 큰 차이 없겠지 않느냐 이제 이런 뜻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차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시내에서는 못하게 해놨어요. 아직. 그래서 참 걱정하는 분들 또 하나 걱정이 네. 시내 운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미세한 건데 복잡한 거기도 하고요. 네. 그걸 그 통신망을 통해서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전화는 가끔 뭐 한 30초씩 안 터지고 해도 좀 이따 전화 걸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 여기서는 좀 안 터지네. 이러면 잠시 후에 해도 되는데 네. 이 운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좌회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인터넷이 안 터지거나 그러면 맞아요. 예, 그런 오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컴퓨터는 껐다 키면 되는 거지만 자동차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무인 자동차를 활용하는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속도로, 미국의 고속도로처럼 방해물이 많지 않고 하는 데를 무인으로 운전한다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의 노력을 덜 들여서 운전하고 편의성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은 꽤 네. 빨리 일어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스마트카가 현실화되면 네. 뭐가 좀 주변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주변 산업들도 네. 자동차나 IT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바뀔 것 같은데 네. 뭐가 제일 가장 크게 바뀔까요? 그 자동차가 옛날에는 하드웨어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엔진이 중요하고 바퀴가 중요하고 빨리 가는 게 중요했는데 예. 점점 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차도 하드웨어에서 무게중심이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임팩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니까 안드로이드 연합체 그리고 애플 OS 운영체계 연합체에 현대자동차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던데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움직임에 대비해서 제품이라든지 또 팔 수 있는 비즈니스 거리를 찾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 회사나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산업과 결합하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트렌드. 이게 결국 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될 테니까요. 네.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문 스타트업 연구소의 문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수능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경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경제 개념들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수능 경제, EBS에서 경제 과목 가르치고 계시는 문병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 선생님은 학원 강의도 가끔 하시죠? 예, 학원 강의도 매일 하죠. 아, 그런가요? 네네. 요즘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메르스 때문에 네네. 저 초등학교는 다 휴교한 것 같던데 네네. 학원은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재수반이랑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학생들, 성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뭐 한 반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쵸. 뭐 많은 반은 뭐 400명 있는 어이구. 반도 있고요. 보통 예. 이제 뭐 60명, 50명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많이 크고요. 관심도 네. 높다 보니까 좀 이제 휴원하는 것도 많고 이런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예. 바로 이제 그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수능도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학원들은 좀 약간 휴원이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방 차원에서 많이 이제 계속 교육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수반에서는 약간만 열이 있어도요. 부모님과 네. 상담해가지고 일단 집으로 보내고 이렇게 일단 바로바로 수업은 조치하고 하는군요. 그래도 네네. 모여서. 마스크 쓴 학생들 그렇죠. 많아요. 마스크 쓴 학생이 아주 많죠. 네네. 이게 또 색다른 풍경이겠습니다. 네. 교실이 하얗겠어요. 하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요. 아이고 이게 참 빨리 그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래도 급하니까 뭐 메르스고 뭐고 공부를 하러 와야 되네. 그렇죠. 예. 자 오늘 공부해 볼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오늘 이제 주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제 또 수능 문제 실제 한 3년 전에 출제됐던 수능 문제 선택지 하나 좀 맞춰 풀어보고요. 예.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제시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OX를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맞춰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애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은데요. 예. 자, 최근에 좀 상황과 좀 비슷한 그 수능 문제가 있어서 한번 찾아갔거든요. 자, 한번 제시문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 8개월간 연 1%대로 유지되어 물가 안정 목표치인 3%를 밑돌고 있지만 네. 그래서 물가는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 네.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이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 물가와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제시문이고요. 자, 선택지 하나 드릴게요. OX입니다. 자, 물가 지수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지수와 생활 물가,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 물가의 괴리감이 큰데 예. 이런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예. 소비자 물가 지수 개편 간격을 늘려야 한다.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예.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간격을 늘려야 한다. 이 말이 OX입니다. 맞겠느냐 틀리겠느냐 네네. 이게 수능에 나온다는 거죠. 네네.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간격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산출 방법 이런 아.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는 1%라는데 내가 네네. 장바구니 들고 나가면 왜 10% 오른 것 같으냐. 네네. 그런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개편 간격을 늘려야 되게 줄여야 되게 네네. 모르겠어요. 같이 배워봐요 좀. 네. 일단 정답은요. 네. 아마 그 애청자분들 중에 맞히신 분들 계실 텐데 X입니다. 네, 이제 이거 차근차근 이제 설명드리도록 소비자 할게요. 물가지수 개편 간격을 늘려야 된다는 건 안 된다. 네네. 그럼 줄여야 된다, 좁혀야 된다는 거네요. 오히려 그 유지를 안 하고 줄인다면 좀 더 그 괴리를 줄일 수 있는데 그 말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자주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네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예. 지금 계속 4월, 5월 계속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한 0.4% 정도로 아주 낮다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 연일 디플레이션의 위기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실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은 한숨을 푹푹 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가 상승률은 0%대로 발표되는데 실제 체감 물가는 이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 예. 이렇게 오늘 주제는 그럼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요즘 저 삼겹살 가격 같은 거 오늘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네네. 뭐 김장하는 재료들도 많이 올랐고. 네네. 그래서 회식 때는 요즘에는 차 그냥 쇠고기 먹는 게 맞아요. 낫지 않나? 이런 네네. 얘기도 한다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제가 예. 아내랑 같이 장을 보러 가서 봤더니요. 100g 가격이 거의 4,000원에 육박하더라고요. 삼겹살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삼겹살 대신 목살, 뭐 앞다리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삼겹살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기도 하대요. 그쵸. 물어보면 아니 저 돼지 한 마리에 삼겹살 얼마나 나온다고 네. 전 국민이 삼겹살만 찾으니까 그거만 비싸죠.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쇼핑하러 가면 장을 보러 가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 이게 네네. 진짜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내 소득이 줄어서 그런 네네.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네. 이게 어떻게 뭐 구해지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이따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괴리감이 든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까? 일단 그
뭐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예. 어떤 통계 조사 과정에 약간 오류 또는 실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건데 일단 통계청이 매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실제 물가와 체감 물가와 괴리가 발생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일단 소비자의 자기 중심적 소비 심리가 원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통계청은 보통 그 최종 소비재 있죠. 예. 제가 또는 서비스의 가격 481개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균해서 발표를 하는데 시장에서 파는 480여 가지. 네네. 예. 근데 소비자들은 일단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 재화 중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적게 오른 재화보다는 주로 자기가 구입하거나 또는 가격이 많이 오른 재화만 중심으로 물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만 머릿속에 남는 그렇죠. 거예요. 그죠? 네네. 떨어진 거는 사실 내린 것도 좀 있긴 그렇죠. 있는데. 많을 수도 있죠. 그건 당연한 거고. 네네.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하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자취생이라면 뭐 쌀, 라면, 빵 이런 것들이 좀 더 관심이 갈 수 있고요. 네. 뭐 집 없는 서민이라면 전셋값 고공행진이 오히려 물가 상승에 기인한다라고 그럴 생각할 수 있는 있겠죠. 거죠. 예. 내가 지출하는 게 어떤 특정 품목일 경우에 그것만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 네네. 때문이다. 네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480여 가지를 평균해서 계산하는데 예. 소비자들은 2, 30가지로 구매하는 게 거의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 계층마다 또 연령마다 또 다를 그렇죠. 테니까. 그러니까 다른 품목에서 많이 하락해도 내가 주로 구입하는 물건이 오르면 거기서 또 심리가 많이 올랐구나라고 뭐 그럴 느끼는 수도 거죠. 있을 건 같은데. 네. 그래도 그렇게 체감이 좀 많이 차이가 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네.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특히 이제 항목들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측정의 기준 연도가 5년마다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2010년도 재화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모두 품목들의 물가지수를 측정합니다. 2010년 가격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올랐냐 떨어졌냐. 그게 있겠지. 소비자 물가지수의 가격 조사를 하는 게 네네. 481개 품목이라고 하는데 네네. 도대체 뭐 481개냐라고 하는 게 네네. 5년 전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481개 이 품목이다 이거죠. 그렇죠. 아, 그렇게 사람들의 소비는 매년 바뀌는데 네네.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품목은 네.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갖고 오신 물건 중에 네네. 잠깐 갖고 오신 그 문제 중에 네네.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품목들을 가능하면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네네. 그래야 내가 요즘 사서 쓰는 거와 실제로 조사 대상이 비슷해질 테니까. 네네. 아, 그래서 그 간격을 줄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러니까 간격을 오히려 늘리는 건요. 괴리가 네.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네요. 10년이나 20년에 한 번씩만 바꿉시다. 그러면 20년 전에 쓰던 뭐 세수대야, 네. 밥상 이런 거 가격이 그렇죠. 예, 많이 좌우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매년 바꾸기도 또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뭘 자주 쓰는지도 조사도 해야 될 거고 네. 자꾸 조사 대상이 바뀌면 또 통계의 연관성도 떨어질 테니까 네네. 작년 대비 얼마나 올렸나 봐야 되는데 조사 대상이 또 다르면 전혀 다른 통계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개편 간격을 줄이기도 어렵고요. 또 네. 늘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준은 딱 5년마다 잡아두고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계청은 이런 좀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다양한 보조 지표 대표적인 게요. 예.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생필품들 있죠. 네. 생활 필수품 한 142개 품목만 따로 해서 예. 생활 물가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고요. 아. 또 변동폭이 또 가장 큰 게 뭐 과일, 생선 등이거든요. 예. 그런 것만 따로 뽑아서 신선 식품 지수라고 따로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체감하기 좋을 만한 그런 품목들만 그렇죠. 따로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매달 발표는 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돼서 발표되는지 그것도 네. 자세하게 알게 됐네요. 네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그 항목의 개편은 5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네. 이걸 좀 줄여서 네네. 좀 더 자주 하게 되면 물가와 피부에 느껴지는 물가의 괴리는 좀 줄어들 거다. 네네. 근데 그게 꼭 쉽지만은 않다. 그렇죠. 이게 네. 결론이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BS 수능 강사 문병현 선생님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퀴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차예린입니다. 경제 상식도 잡고 선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퀴즈. 이번 주 손경제 잘 들으셨다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복습 문제로 내드릴게요. 퀴즈의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모두 10분을 뽑아서 5만 원권 주유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에 손경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내리느냐 마느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준금리 문제가 결국 인하로 정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다시 사상 최저치인 연 1.5%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부담을 덜게 되고 반면에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든 사람들은 돌려받는 이자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과 가게는 전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는 금융소비자에게 많은 변화를 줍니다.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문제 드릴게요. 매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정하는